정일권 장군. 그는 6.25 전쟁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고 이후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평생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그를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일권 장군,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일권은 1917년 러시아 연해주의 우수리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정기영은 러시아 극동주둔군 통신장교를 하고 있었는데 사교성이 좋았던 그는 조선인과 러시아 관리 사이에 통역을 담당해 주어 그 지역에서 상당한 명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정기영에게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 아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귀한 집안에서 정일권은 3대 독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화목했던 그의 가정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지면서 불운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새로 권력을 잡은 소비에트 정권은 혁명 이전 극동군 통역 장교였던 정기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생활이 어렵게 되자 정기영은 가족들을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함경북도 경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영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다며 만주로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정일권의 집안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정일권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주길 원했지만 학교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정일권에게 학교 담당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었는데 지금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평범하게 살면서 효도를 하겠지만 잠시 불효를 하더라도 중학교에 진학하면 나중에 성공하여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공감한 정일권은 새벽에 몰래 집을 떠나 만주 간도 지역의 용정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낮에는 석유와 담배를 팔아 돈을 벌고 밤에는 밀린 공부를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일권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이자 주위 어른들은 그가 매우 성실한 청년이라며 높이 평가했고 이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한 일본인은 그에게 자신의 서생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인근 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일본인은 정일권이 자신의 집에 머물며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짓는 등 가사일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생은 큰 육체적 고생 없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고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이 되자 정일권은 경성 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해 판사나 변호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교 선생님은 정일권에게 만주 군관학교에 가서 군인이 되라고 제안했는데 군관학교는 학비가 없어도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장차 조선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군인이 필요한데 정일권이 만주에서 유능한 장교로 자리를 잡는다면 언젠가 조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설득에 공감하게 된 정일권은 만 18세의 나이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당시 그는 일본군 중자의 훈시를 듣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훗날 일본군 중장의 계급까지 오르는 홍사익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출신 입교자들에게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이곳 군관학교에서 모든 것을 배워라. 언젠가 그 실력을 발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주 군관학교에서 성적이 좋았던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하게 되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40년 23살의 나이에 만주군 소위로 인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주군 교관, 총사령부, 부관실 등에서 근무한 그는 시험을 통해 만주군 육군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당시 육군대학은 장교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입교생 25명 중 조선인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만주군 시절 조선인 장교들은 서로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도 정일권과 박정희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먼저 정일권과 박정희는 1917년생으로 나이가 같았지만 정일권은 만주 군관학교 6년 선배였기 때문에 후보생이었던 박정희는 그를 형님으로 대했습니다. 현역 장교였던 정일권은 정기적으로 고급 일본술을 배급받아 왔는데 그런 날이면 정일권과 박정희는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일권이 대위의 계급으로 만주군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도중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교실에서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끝난 후 일본군 장교들은 조선인이었던 정일권에게 다가와 정대위 축하한다. 자네가 고국에서 성공하길 바란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하자 만주는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만주로 진출한 소련군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강도와 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중국인과 몽고인들은 조선인을 향해 당신들은 일본인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괴롭혔다 라며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경교민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정일권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민회에서는 정일권이 사관학교 엘리트이고 그동안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신경보안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신경보안대는 과거 만주군에 속해 있던 조선인 4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았던 이들은 간도특설대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신경보안대의 임무는 교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선인들을 압록강 너머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경보안대가 활발히 임무를 수행하던 중 정일권 사령관이 소련군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일권에게 신경보안대를 즉시 해체하고 모스크바에서 교육을 받은 후 북조선 군대 창설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는데 정일권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소련군은 그를 시베리아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시켰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위기의 순간 정일권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소련군 감시병을 때려눕히고 그대로 열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정일권이 향한 곳은 하얼빈이었는데 그곳에서 아편 장수를 하던 김만옥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여행 보증서를 받아 열차로 평양에 도착한 정일권은 그곳에서 조만식 선생과 그를 경호하고 있던 백선엽 중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앞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것이니 백선엽과 정일권, 자네들은 서울로 내려가서 민족 군대를 만드는데 노력하라 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을 만나고 사무실을 나오던 정일권은 입구에서 한 젊은이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일성이었습니다. 서로 간단한 통선명을 한 후 정일권이 만주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리자 김일성은 반색을 하며 조만간 조선인민군이 창설될 예정인데 그곳에서 나와 함께 일하며 남조선을 해방시키자 라고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제안을 무시하고 서울로 내려온 정일권은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 대위 계급장을 달고 제1연대 비중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일권은 창군 멤버 중에서 가장 선임급에 속했기 때문에 군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급할 수 있었는데 1949년에는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이 태평양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자 우리 군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보부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은 하루가 다르게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미국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면서
그들에게 남침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없으며 남한 군대에 전력을 증강시키면 오히려 남한이 북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군사 원조를 최소한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이때 정일권은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의 발언 때문에 매우 난감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식 석상과 비공식 석상에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 이들의 발언으로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 원조에 더욱 인색해졌다고 합니다. 1950년 3월 북한의 남침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38도선 방어 계획 제38호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의 예상 진격로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특히 전차 기동로에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대전차 방해물을 설치해 그들의 서울 침공을 막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군의 군사 원조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나마 할당된 국방 예산도 군인들의 봉급이나 식비로 약 80%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방어망 구축 계획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성모 국방장관은 정일권을 미국으로 보내 그들에게 한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군사 원조를 늘려줄 것을 설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정일권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1950년 6월 38선의 정세가 위급하다는 전문을 받고는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유지인 하와이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던 무렵 결국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원 비행장을 통해 귀국한 정일권은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장군과 함께 한강 방어선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호출을 하여 급하게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최병덕 장군을 경질하고 그 후임으로 정일권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겸 육해공 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살에 불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군을 지휘하게 된 정일권은 먼저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막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 판단하고 흩어진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신히 모은 병력은 완편되지 않은 5개 사단 25,000명이 전부였으며 그들은 제대로 된 야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일본군이 남기고 간 38식 소총으로 간신히 무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반면 서울로 진입한 북한군은 완편된 4개 사단이었으며 그들은 T-34 전차와 122mm 야포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회의를 소집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들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는 미 8군을 보내주기로 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연작전을 실시한다. 균형 있게 전선을 유지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후퇴해야 한다. 7월 2일 미 24사단의 일부 병력인 스미스 대대가 대전으로 공수되어 왔는데 그들이 보유한 장비를 둘러보던 정일권은 2.36인치 바주카포가 6문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24사단장인 딘 소장에게 2.36인치로는 북한군 전차를 격파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당황한 딘 소장은 서둘러 3.5인치 바주카포를 보내오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대대는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군을 상대해야 했고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일권 장군은 국군이 유엔군 산하에서
그들과 함께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작전 지휘권 이양에 대해 훗날 일부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 정일권은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이 당면했던 위기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린 비범한 결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선이 계속 밀리게 되자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방어전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방어선의 북정면을, 미군은 서정면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워커 장군은 한국군의 화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미군 한 개 사단을 한국군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일권은 한국군이 현재 결사의 각오로 전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 없이도 적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7월 27일 맥어더 장군이 대구에 방문해 워커 장군, 알몬드 장군, 그리고 정일권 장군 이렇게 세 사람만을 방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싸웠다. 이제부터는 승리의 시간이다. 우리는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해 공산군을 경멸할 것이다. 작전은 한 달 정도 후에 개시될 것이니 그때까지 잘 버텨주기 바란다. 낙동강 전선의 다부동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 미군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장군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전투가 치열한 다부동에 방문해 한국군 장병들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주위 장교들은 그곳이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라 10여 대의 찌푸차가 행렬을 이루고 다부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를 관측한 북한군이 그곳으로 20여 발의 박격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길 옆으로 급하게 몸을 피한 콜린스 장군과 정일권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일권은 콜린스가 미군 최고위직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의 전선을 방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이 쉽게 무너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모든 전력을 집중해 한국군 2군단이 방어하고 있는 경북 영천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집중적인 공격에 전선이 뚫리게 되고 영천 시내가 그들에게 넘어가자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급하게 정일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한국군 2개 사단과 유력 인사 10만 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를 해외로 이전할 준비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일권은 현재 영천을 잠시 빼앗기긴 했지만 유재흥 장군이 이끄는 2군단은 북한군의 예상 진격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무사할 것이니 장군은 아무런 걱정도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국군은 방어전을 훌륭히 수행해 대승을 거두게 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워커 장군은 정일권에게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는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조용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낙동강 전선을 막아낸 유엔군은 이제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기로 했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상륙을 하느냐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군산과 인천이 가장 유력했는데 미 참모본부에서는 상륙이 용이한 군산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으로 상륙해야 서울을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정일권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과 함께 모종의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군 특수부대를 인천 지역으로 잠입시켜 북한군의 배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고 실제 북한군 규모보다 다소 축소해서 보고해 미군을 인천으로 끌어들일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한명수 소령이 부대를 이끌고 인천 지역을 정찰한 바 북한군의 배치가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축소 보고를 할 필요도 없이 미군에게 정확한 숫자를 알렸습니다. 이에 미군도 정찰을 통해 한국군의 보고와 실제 북한군의 규모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륙 지역은 인천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자 이제 전세는 역전되어
유엔군과 국군은 전면적인 공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공격 한계선을 38선까지로만 정해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일권 장군을 포함한 각군 지휘관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8선은 북한군이 남침을 한 순간부터 이미 무의미해진 선이다. 미군이 싫다면 우리 국군만이라도 북진해야 한다. 정 총장, 당신은 미군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에 대해 정일권 장군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유엔군과 지휘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각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명령을 내리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실행하겠습니다. 정 총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메가더 장군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정 총장은 강릉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을 찾아갔는데 그는 38선 돌파에 대한 묘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현재 38선 너머에 기사문이라는 곳에 북한군 포진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군에 대한 간헐적인 사격이 이어지고 있으니 그들을 섬멸한다는 핑계로 38선을 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 총장은 워커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문리의 적 포진지로 인해 피해가 막심하니 일시적으로 38선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워커 장군의 허락을 받은 우리 군은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고 며칠 후에는 유엔군이 전면적으로 북진한다는 공식적인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죽지세로 북진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압록강을 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6.25 전사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중공군의 참전을 초기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일권 장군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이 사실을 트루먼 대통령이 알면 우리의 북진을 방해할 것이니 당분간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메가더 장군은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중공군의 개입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자폭탄을 이용해 그들을 막을 자신이 있으니 트루먼 대통령에게는 중공군의 개입을 당분간 비밀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제로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압록강을 넘는 것이 확인되자 메가더 장군은 만주 일대에 대규모 폭격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원자폭탄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과의 확전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메가더 장군의 이 같은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중공군에 의해 전선이 급격하게 밀리게 되자 국군과 미군은 서둘러 후퇴를 해야 했는데 이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수많은 피난민이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후퇴하는 우리 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일권 장군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과 원산과 황해도 앞바다의 섬에 군함을 배치하고 피난민들을 최대한 수송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군단장 김백일 장군은 국군을 태우러 온 수송선을 피난민들에게 내어주어 그들을 먼저 승선시켰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원산 지역에서는 21만 명, 황해도에서는 6만 2천 명의 피난민들이 무사히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엔군과 국군은 평양과 서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37도선 부근에서 간신히 방어선을 구축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반격을 실시한 아군은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전선을 38도선까지 밀어올리게 되었는데 이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또다시 북진을 실시할 것이냐였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의 보급기지인
만주 지역을 폭격하고 상륙작전을 다시 한번 실시한다면 침략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일권 장군과 함께 강원도 양양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수도사단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수도사단은 유엔군 중에서 유일하게 38선을 돌파한 부대였는데 맥어더 장군의 수도사단 방문은 그의 북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수도사단장 송효찬 장군으로부터 국군의 확고한 북진 의지를 확인한 후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을 무렵 육군본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을 전격적으로 경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었던 트루먼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진을 주장하는 맥어더 장군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앞으로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정일권 장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일권 장군은 현재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어 도쿄로 이동한다면 미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공세를 지속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는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벤플리트 장군은 다행히도 공격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공세를 막는 과정에서 서울을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최대한 화력을 동원해 그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중공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다시 북진을 시도할 무렵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이를 만류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공산 세력과 휴전협정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정일권 장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나이와 경험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일국의 육군 참모총장인데 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마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괴감에 빠진 정일권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대통령은 사임을 만류했으나 그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1951년 7월 육군 참모총장직을 그만둔 정일권 장군은 미 육군 참모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동안 선진국의 최신 군사학을 접하고 익힐 수 있었으며 함께 유학 온 다른 나라의 장교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게 국군 2사단의 사단장직을 맡으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한국군 전체를 지휘했던 그에게 일개 사단을 맡으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승만 대통령과 벤플리트 장군이 서로 상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장 지휘관 경험이 없는 정일권 장군에게 사단장 3개월, 부군단장 3개월, 군단장 3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 지휘관 경험을 쌓도록 해 다시 육군 참모총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일권은 결국 중장 계급장을 달고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맡게 된 부대는 국군 2사단이었는데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중공군 15군을 상대로 오성산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 9군단의 부군단장직을 수행한 그는 국군 제2군단장이 되어 6개 사단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임박한 시점인 1953년 7월 중공군은 15개 사단을 동원해 하천 발전소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대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심한 열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현장 부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휘와 격려를 이어가던 그는 결국
반격에 성공해 화천 발전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휴전이 된 이후인 1954년 2월 37살이 된 정일권 장군은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육군 참모총장 재임 기간은 우리 군이 큰 변화를 맞이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도쿄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했고 5개의 미군 사단이 본국으로 철수했으며 대신 15개의 국군 사단이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1955년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중국 본토 수복에 나설 때 한국군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그는 한국군은 제2전선을 전개해 대만의 본토 수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대만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장개석 총통은 정일권 총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1957년 합참 의장직을 마지막으로 정일권 장군은 군에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터키 대사에 부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는 그가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인데 터키는 남자가 콧수염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정일권은 아직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수염을 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콧수염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지 않아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2년 후인 1959년 그는 프랑스 대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정일권 대사에게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것은 정일권이 한국군 육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육군 소장 출신이었던 자신과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골 대통령과 정일권 대사는 자주 만나 6.25 전쟁의 전략에 대해 토론을 하곤 했는데 드골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 미식 군단을 동해안에 원산으로 보낸 것은 큰 잘못이었다. 충분한 월동 준비도 없이 무리한 북진을 실시한 것은 맥어더 장군의 오판이었다. 중공군을 막기 위해 만주를 폭격하고 중국을 봉쇄했어야 했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드골은 정일권 대사가 아프리카를 순방할 수 있도록 특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허정 과도 내각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정과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정일권은 미국 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임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한의 정치 불안을 이용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정일권의 부탁을 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면 정권이 들어서게 되자 정일권은 사표를 제출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1961년 5월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자 미국의 러스크 국무장관은 서둘러 정일권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 장군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정일권은 만주군 시절 박정희와의 친분을 소개하며 그가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박정희 의장은 정일권에게 다시 미국 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혁명 정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성명을 얻어내기 위해 정일권이 적격이라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정일권 대사는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혁명 정권을 지지하지 않으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다. 혁명 공약에 민정 이양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달라 라고 설득했으며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1963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다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을 무렵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영, 공부는 그만하시고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정일권이 외무부 장관이 되어 한일 회담을 성사시키면 그 자금으로 경제 발전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일권은 제3공화국의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박정희와 정일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둘은 1917년생으로 나이는 동갑이었고 만주군 장교는 정일권이 6년 선배였습니다. 박정희는 사석에서 정일권에게 서로 호영호재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으나 정일권은 이를 사양하고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박정희에게 끝까지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한일 회담을 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1964년 정일권은 제9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일권은 자신이 혁명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민정이양 과정에서 역할도 없었다는 이유로 사양했지만 박정희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군 시절 인연이 있었던 장성들을 자주 만나면 엉뚱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재계 인사들과 가까이 하면 정치자금을 축적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정영은 한경도 출신인데 그곳 출신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세를 모으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정일권 총리는 이러한 대통령의 충고에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일권은 국무총리직을 무려 6년 8개월 동안이나 수행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무총리 중 역대 가장 긴 임기였습니다. 그의 임기 중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일은 국회 오물투척 사건입니다. 1966년 김두한 의원이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판하며 정일권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한 것입니다. 평소 화내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정일권도 이 일만큼은 매우 분노하였으며 3공화국의 내각이 총사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국무총리직을 사임한 정일권은 이듬해 제8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4공화국 내내 총 3번의 국회의원직을 수행했고 그중 6년 동안은 국회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12.6 사건으로 신군부가 정권을 잡게 되자 구 정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일권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신군부로부터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유는 부정축제한 돈도 없었고 정치적 세력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일권은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도 국정자문위원, 자유수호 총연합회 회장, 한일협회 회장, 한국방공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일권 장군,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육군 참모총장 겸 상군 총사령관이 되어 한국군을 지휘했고 이후 미국 대사, 외무부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평생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처세술의 달인 박정희의 얼굴마담 등으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나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하고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큰 뜻을 세워본들 모두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분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녔으며 평생 누구를 만나건 항상 입조심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특별히 적이 없었다. 이상으로 정일권 장군이었습니다.